웃으며 버틴 베트남 며느리 배신당해 쫓겨난 날. 고급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낡은 골목 끝에 멈춰 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어요. 그의 시선은 아이와 버스 정류장에서 넋놓고 있는 여인에게 향하고 있었죠. 노신사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빗물에 젖어가는 종이. 그 위에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9% 일치. 노신사는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아,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작은 골목, 낡은 구멍가게. 새벽 5시, 한 여인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투이입니다. 33살이고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시집 온 지 7년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뜹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켰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확히 6시에 일어나셨어요. 식탁에 앉으면 숟가락을 들기 전에 꼭 한마디씩 하셨죠. 한국에 온 지 몇 년째인데 할 줄 아는 반찬이 똑같아. 밥이 질다. 물을 아직도 못 맞추냐.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게 만드는 것도 재주다. 베트남에선 이렇게 요리했어?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지. 쯧쯧.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잘할게요. 남편 재혁 씨는 흘려듣기 바쁩니다. 7년 동안 매일 똑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가게 청소를 했어요. 시댁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거든요. 라면, 과자, 음료수를 파는 동네 가게였죠. 저는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앉아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거기서 쉴 생각 말고 밥값은 해야지. 베트남에 있었으면 네가 이렇게 호강했겠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에도 웃어야 했어요. 화를 내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셨어요. 계산대 앞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재혁 엄마가 불만이 많던데. 재혁이가 결혼하고 안 풀린다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물건을 정리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딸 미나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미나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미나 있어서 행복해. 미나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였죠. 저녁이 되면 남편이 택시를 몰고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재혁아, 힘들지? 어서 씻고 와. 엄마가 저녁 차렸어.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만들었는데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고생하셨다며 최고라고 어머니 기분을 맞춰줍니다. 밤 10시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청소를 했습니다. 딸을 재우고 빨래를 널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침대에 누우면 남편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언제부터인지 둘이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나를 위해서요. 어느 날 밤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미나야, 힘들어도 웃으면 행복해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미나가 있어서 행복해. 딸은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딸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활이 더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투이야, 너도 이제 돈 벌어야겠다. 우리 재혁이 돈으로 놀고 먹는 거 미안하지도 않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일 찾아볼게요. 고깃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했어요. 하루에 4만 원을 받았죠.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미나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생색이니? 4시간 잠깐 일하고 돈도 얼마 못 받는데 힘든 티 내지 말고 네가 하던 집안일 빼먹지 말아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모두 자고 있었죠.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이 시간 될 때 영화 볼까? 아내는 그냥, 불쌍해서 못 버리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좋아. 그때 만나자.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해서 못 버린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서 울 수가 없었어요. 미나가 깰까 봐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께 식사를 대접했죠. 남편은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모른 척 하자. 그냥 모른 척 하자.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손에 큰 가방을 들고 계셨죠. 투이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베트남으로 돌아가. 네. 이혼해라. 너는 우리 재혁이한테 집만 된다.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 내 자식 앞길 막는다는데 뭘 더 생각하니? 각자 갈 길 가자. 가슴이 무너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너 같은 애랑은 더 못 살겠다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안 맞는 거지. 용한 점집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 며느리가 자식 앞길 막고 있어서 될 일도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가방을 제 앞에 던지셨습니다.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혁아, 엄마 말 들어. 저 애랑 이혼해. 남편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미나 데리고 나가. 당장?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미나 물건들 뿐이었죠. 미나를 깨워서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어디가? 응, 우리. 잠깐 나갔다 올 거야. 할머니가 왜 소리 질러? 괜찮아, 미나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나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지?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죠. 저는 그저 한국에서 혼자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붕 아래 앉아서 미나를 꼭 안았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안 가? 응. 오늘은 여기서 자자. 왜? 그냥 엄마랑 특별한 하루 보내는 거야. 미나는 제 품에 안겨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놔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가장 무력했죠. 엄마. 문득 제 엄마가 생각났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였지만요. 엄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왜 저는 혼자인가요?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갑자기 눈부신 불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어요. 고급 세단이었죠.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노신사는 저를 보더니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투이야.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투이야. 난.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 아버지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30년을 찾아 헤맸어. 내 딸을.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봐. DNA 검사 결과야.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강철민 투이 99.99% 친자 관계 일치. 이게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 노신사가 우셨어요. 30년 전 베트남에서 내 엄마를 만났다. 우리는 사랑했고 너를 가졌지. 하지만 나는 사업이 실패해서 돌아와야 했다. 다시 가려고 했지만 빚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몇 년 후 베트남으로 돌아갔을 때 노신사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 너는 고아원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지. 그 후로 계속 찾아 헤맸어. 30년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 그리고 너를 찾기 위해 살았다. 노신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어. 내가 지켜줄게. 미나가 깼습니다. 엄마. 저는 딸을 안았어요. 미나야, 이분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신사가 미나를 바라보셨어요. 내 손녀구나. 얼마나 예쁜지. 그날 밤 우리는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이 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제게도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우리를 큰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어요. 투이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샤워하고 푹 쉬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침대에 누웠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미나가 제 옆에서 잠들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불안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하면서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투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며칠 후 아버지가 제안하셨어요. 투이야, 베트남 음식 사업 어떠니? 네. 너는 두 나라를 다 알잖아. 베트남 음식을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버지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식품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도와주셨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향에서 배웠습니다. 6개월 후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1년 후에는 5개가 됐어요. 2년 후에는 전국에 40개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어요. 베트남 며느리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달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미나는 좋은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엄마, 나 학교 좋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나야, 엄마도 미나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늘 제 곁에 계셨어요. 딸아,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투이야. 재혁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치매래. 뭐라고요?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알츠하이머. 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이 안 돼. 일도 없어졌고. 투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시어머니 뵈러 가도 될까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고 싶니? 네. 미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착하구나, 우리 딸. 아버지가 같이 가줄까? 네, 같이 가요. 며칠 후 우리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7년 동안 살았던 그 작은 집이었어요. 예전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재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투이야. 재혁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죠. 들어와.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부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이셨어요. 투이야? 네, 어머니. 투이야. 정말 투이야?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투이야. 미안하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내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투이야.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나쁜 시어머니였지?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미웠어요. 시어머니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재혁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투이, 정말 미안해. 내가 못났어. 내가 나쁜 놈이야. 미안해. 저는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에서 지내면 되겠군. 네. 재혁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그곳에서 편히 계시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무슨 면목으로.
내 딸이 원한다면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간병인과 함께 편안한 생활을 하셨어요. 치매로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제 얼굴만은 알아보셨습니다. 투이야. 제 손을 잡으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함께 베트남 노래를 들었어요. 어머니, 이 노래 좋아요? 응, 좋아. 시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재혁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미나를 보러 가끔 왔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미나야, 아빠야. 아빠. 미나는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제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전국에 1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어요. 베트남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됐죠.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투이처럼 묵묵히 버티며 살아가는 분이 있지 않나요? 그분께 작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출신이나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투이를 위한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도 해낼 수 있어요. 이 채널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